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소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소련을 구성했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소련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소련 공산당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공산당의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체제가 이데올로기가 사라졌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익숙합니다. 자본주의 외의 체제를 생각한다? 상상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외의 다른 체제를 생각한다? 상상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소련의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독재입니다. 그죠? 독재.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독재.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경제. 수십 년 동안 공산당 당서기가 지도하는 그런 독재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만납니다.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없는 그런 계획경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만납니다. 자, 사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보다는 더 수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이, 과거 소련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그 국가를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시민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정말 힘들게 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정말 이 과거 소련 공화국들은 엄청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존재해야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그 자본주의는 정확하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국가 소유, 심지어 뿅아리 한 마리도 국가 소유였던 그런 경제체제에서 어떻게 사회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어떤 상황입니다. 어떻게 100% 국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한테 사회화로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과거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사회화 과정을 잘 이용한 사람들은 정말 세계 굴지의 재벌로 성장하게 되고 사회화 과정에서 정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본주의를 만나는 이 과거 소련의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바로 중앙아시아 5개국 독립을 선포하면서 주류민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민족주의는 정말 고려인한테, 우리 고려인 사회에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힘든데 또 민족주의까지 나타났습니다. 국가 건설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민족주의였습니다.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독립한 이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스테이트 빌딩을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 국가들이 택하는 이 정책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자크인 중심의 카자크 민족주의,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인 중심의 우즈벡 민족주의.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국가를 주도하는 민족이 카자크인, 우즈벡인, 키르기스인, 따직인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인이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농장, 무상교육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또 다른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민족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스탈린 이후부터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아주 많은 탄압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소련의 시민일 뿐이지 특정 민족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려인들이 자기의 모국어 한글을 배우지 못한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소련을 구성하는 모든 시민은 평등한 소련의 시민, 소비에트의 시민이라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인들이 어느 정도 제1 시민으로서 사실은 좀 우월한 위치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러시아인들이 1등 시민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소비에트 시민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민족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사실은 소련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가든 우크라이나를 가든 카자흐스탄을 가든 우즈베키스탄을 가든 보면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아주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구성 공화국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러한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특정 민족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진행되면서 아주 큰 고통을 소수민족들이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특정 민족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크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벡인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많은 사회적 차별, 박탈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인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을 한 이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국가 운영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필요했고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1993년 1월 28일에 선포된 자국 헌법에 명시된
까자크인의 민족 자결체를 기반으로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헌법에 국어를 까자흐로 명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소련에서는 당연히 러시아어가 유일한 국어였습니다. 소비에트 시민 모두, 소련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러시아어만 배우고 러시아어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러시아어 중심으로 소련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구성 공화국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처럼 헌법에 자기 주류 민족의 민족 언어를 국어로 명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러시아어가 국어였습니다. 그런데 고령이 살고 있는 까자흐스탄에서 까자흐 정부가 헌법에다가 까자흐를 국어로 명시해버립니다. 자, 헌법에 까자흐가 국어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의 모든 공문서가 까자흐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까자흐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국가와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까자흐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제까지 러시아어를 사용하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카자흐스탄에서는 까자흐를 써야 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를 써야 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자흐스탄에서 까자흐를 모르면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려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까자흐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우즈베크를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까자흐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어떤 국가가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헌법상의 국어를 까자흐로 만든 카자흐스탄 정부도 그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관료들, 공무원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까자흐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을 할 때 러시아어로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정말 정치적 의도로 이런 헌법상의 국어를 민족으로 명시했다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통령들, 유엔 가든지 다른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 여전히 러시아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당시의 대통령들은 전부 공산당,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러시아를 러시아인처럼 구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까자흐, 우즈베크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신생국가에서의 어떤 민족주의와 관한 이런 논리 때문에 헌법상의 까자흐를 국어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까자흐를 국어로 명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제 저항이 발생합니다. 까자흐를 모르면 소위 말해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에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러시아인들이 국경 너머에 있는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카자흐스탄이 신생국가로서 무언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발전의 주역이 되는 많은 사람들, 러시아인을 비롯한 러시아 고소자들이 카자흐스탄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1995년에 다시 헌법 개정을 해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규정을 합니다. 계속 카자흐어만 고집했다가는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인 말고는 남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은 무엇보다 독립할 당시에 전체 인구의 75%가 우즈베크인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아주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적인 우위로 민족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과거 소련 때에는 우즈베크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아무리 많은 인구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고려인과 우즈베크인은 똑같은 뭐였습니까? 소비에트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즈벡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우즈벡인들은 1등 시민이 되는 것이고 고려인은 소수민족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벡인들이 75%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사실 고려인들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장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정말 동등한 그런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경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려인들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즈벡 민족주의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인구의 우즈벡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헌법상의 국어를 계속 우즈벡으로 고집을 합니다.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러시아어를 생활어 정도로 쓴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즈베키스탄도 카자흐스탄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인 엘리트들은 러시아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즈벡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더 구사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할 수 없이 헌법상의 우즈베크어를 국어로 명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르기스탄도 카자흐스탄처럼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도 카자흐스탄처럼 헌법 개정을 통해서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합니다. 타지키스탄은 또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해서 타직인들의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국어를 타직으로 명시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강력한 우즈벡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려인들도 그러한 피해를 맞게 되고 또 이것을 또 극복해야 되는 또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카자흐어, 러시아어, 키르기스어,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개정되면서 조금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족주의와 사회 변화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래서 주류 민족이 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1등 민족은 1등 시민은 카자흐인, 우즈벡인,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 러시아, 고려인들 그런 소수민족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또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 민족이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소수민족의 차별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지 못한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1995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러시아어를 공용화하고 이러한 그 수정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들마다 민족주의의 어떤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각국의 민족주의 출현으로 고려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아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또 새로운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